네, 재보궐선거 결과 그리고 향후 전국 상황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여당 쪽입니다.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입니다. 장해찬 전 최고위원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장혜찬입니다. 네, 재보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많은 언론에서 보는 것처럼 여당과 야당이 각각의 텃밭을 지켜낸 셈이기 때문에 특별한 이변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최근 민주당에서 계속된 특검 공세나 또는 이재명 대표가 선거 과정 중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시사하는 발언까지도 했었는데, 사실 부산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지역에서 어쨌든 정부 여당에 대한 신뢰나 믿음이 한 번 더 나온 결과로 보기 때문에 민주당이 무리하게 탄핵 공세를 계속 이어가기는 이번 선거 결과로 조금 어려워진 것은 아닌가. 만약 부산이나 PK마저 흔들렸다면 여당을 넘어서 정부에 대한 어떤 불신이 깊어진 걸로 해석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네.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민주당에서도 이 재보궐선거 이후에 계속해서 탄핵을 시사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몰아붙이는 게 조금 어려워진 것은 아닌가. 부산 시민들이 적어도 윤석열 정부가 남은 임기 절반 동안 그래도 일을 할 수 있게끔 좀 만들어준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지난 총선 4월 총선 때도 막판에 부산이 혼전이라고 그랬는데 막판에 18개 선거구 중에 17개를 국민의힘이 이기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이번에도 보니까 금정구청장 선거 막판까지 혼전이라고들 다들 그랬고 어려워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표차가 굉장히 크게 났어요. 제가 여러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부산 같은 경우는 여론조사보다는 그래도 국민의힘이나 정부에 대한 지지표가 실제로는 조금 더 나오는 경향이 지난 총선에서도 있었는데요. 아하.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고요. 그런데 이 PK나 부산 같은 경우는 또 정부나 보수 진영을 상대로 회초리 때릴 때는 아주 매섭게 때리기도 하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긴장감이 좀 높아졌던 것 같은데 이 텃밭을 지킨 결과 자체에 크게 만족을 하거나 대단한 의미 부여를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민주당이 최근에 주장하고 밀어붙였던 것처럼 탄핵 여론이 무르익었다 이런 주장을 하기에는 이 부산에서의 어떤 국민의힘의 수성이 아하. 민주당의 소위 말하는 탄핵 드라이브에 좀 브레이크를 거는 차단을 거는 그런 효과는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에서 제2의 심판 이런 구호를 외치면서 선거를 했는데 우리 장해찬 전 최고위원은 제2의 수성이 이번에 이루어졌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지역 선거에서 정권 심판론을 꺼낸 것 자체가 더불어민주당의 좀 욕심이 아니었나 싶고요. 네. 어쨌거나 민주당 같은 경우도 이번에는 어려웠던 전남 영광군수 선거를 수성하게 되면서 이재명 대표 체제 자체 흔들리는 것을 막아냈기 때문에 어떤 면으로 보면 여야가 텃밭을 수성해서 이걸 빌미로 또 극한의 대치가 계속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다만 여야 모두 이번 선거 결과를 가지고 한숨은 돌렸지만 우리가 더 낫다거나 우리가 국민의 선택을 받았다 이렇게 자랑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니까 이 선거 결과를 여야 모두가 좀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남은 기간 동안 국회에서 협치하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친한계 쪽에서는 만약에 금정구에서 졌다면 한동훈 책임론을 제기했을 것이다. 친윤계가.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지켜내지 않았냐. 역시 한동훈 효과다. 이런 분석이 바로 나오던데요. 근데 선거 결과 앞에서는 승패를 떠나서 겸손해야 되는데 금정구라는 국민의힘이 그동안 거의 뺏긴 적이 없는 보수의 굉장한 강세 지역 텃밭을 이겨놓고 이게 누구 때문에 이겼다 우리가 잘했다라고 말하는 거는 국민들 보시기에 매우 오만해 보일 것 같아요. 금정이라는 좋은 지역에서 결과가 나빴다면 그건 한동훈 대표가 아니라 그 누구라도 책임을 져야 되는 일이고요. 국민들이 정부 일하라고 탄핵하지 말라고 이 텃밭을 지켜주셨다면 더 낮은 자세로 이제는 정부와 협조하면서 당정 갈등보다는 어떻게 하면 당정의 신뢰를 회복할까 고민해야지 이 텃밭 수성을 계기로 당정 갈등을 더 심화시키려 든다면
오히려 국민들의 매서운 채찍질을 맞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동훈 대표는 그 변화와 쇄신의 기회를 주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한동훈 대표가 얘기하는 이 변화와 쇄신은 어떤 의미일까요? 일단 정부 여당이 변화와 쇄신해야 된다라는 원론적인 말에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다만 한동훈 대표가 총선 과정 그리고 이번 재보궐선거 과정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당내 동의를 받지 않고 무작정 윤석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을 야당처럼 민주당처럼 비판만 계속하는 게 만약 그가 말하는 변화와 쇄신이라면 그건 이 재보궐선거 이후에도 동의를 받기는 힘들 것 같고요. 쓴소리를 하더라도 적정한 수위와 시기 방법을 고려하는 게 여당에게 주어진 책임이고 의무일 텐데 보궐선거 막바지에 보여줬던 한동훈 대표의 어떤 야당 같은 발언, 민주당 같은 발언이 계속될 때 오히려 이 보궐선거 이후 당정이 더 시끄러워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한동훈 대표 리더십도 흔들릴 수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한동훈 대표 측의 고민이 저는 깊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재보궐선거 후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만날 거라고 하는 보도들이 있었는데 이 만남이 이루어진다면 이 만남을 임하는 한동훈 대표의 태도와 입장도 좀 신중해져야 된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럼요. 한동훈 대표가 취임한 지 이제 100일이 지난 것 같은데요. 한 대표에게도 말이 아닌 성과가 필요합니다. 이번 면담에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만남 대화에서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언론에 했던 말을 그냥 무작정 뱉어놓기만 하고 돌아와서 나 이런 말 했어요라고 언론 플레이하는 건 국민들의 환영을 받지 못할 겁니다. 몇 가지를 양보를 하든 타협을 하든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의미 있는 결과, 당정이 합의하는 결과를 가져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고 나는 할 말 하고 있다. 이 정도에 머무른다면 국민들의 기대치에 한참 못 미치게 될 것 같아서 이제는 말이 아니라 성과가 필요하고 성과를 위해서는 때로는 말을 아낄 필요도 있다. 그리고 서로 간의 양보를 통해서 신뢰를 회복해야 된다라는 고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권성동 의원이 그 한동훈 대표와 그 친한계 의원들의 그 정치 행태에 대해서 평론 정치다 이런 단어를 쓰던데요. 네, 저는 그 부분에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당내에서 성과를 만들고 변화와 쇄신을 하려면 정말 많은 물밑 소통과 또 신뢰 확보가 필요한데요. 네. 지금 한동훈 대표와 한핵관이라고 불리는 분들, 방송에 나오는 친한계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말만 하고 나머지 결과는 모르겠다라는 조금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좋은 말이야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죠. 하지만 그건 방송에 나오는 수많은 평론가들이 하면 되는 일이고 여당의 지도부라면 대표라면 그래서 실질적인 손에 잡히는 결과를 가져와야 되는데 지금은 행동보다 말에 앞서는 리더십인 것 같고요. 이제는 한동훈 대표에게 기대하는 게 말보다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 그런 리더십을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장해찬 전 최고위원 아까 재보궐선거 전반적으로 평가하시면서 그 이재명 대표도 일단 호남을 지키는 데는 성공했다 이렇게 평가하셨는데 네. 그런데 그 11월에는 그 재판 1심 선고가 지금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른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도 이번 재보궐선거 결과가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줄까요? 저는 사실 사법적인 부분과 이 정치적인 부분이 연동되어서 평가하는 건 옳지 않다고 보는데 다만 이번 재보궐선거 결과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에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준하는 유죄가 나와도 일단 한번 버텨보자. 우리도 똘똘 뭉치자 할 수 있는 동력은 생긴 것 같아요. 아하. 그런데 그게 좀 비극적인 게 1심이라 하더라도 유죄가 나오면 겸허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들께 반성을 하는 모습 보여야 되는데 지금의 민주당 구도나 이번 선거 결과를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우리는 문제없다. 2심까지 간다. 3심까지 간다. 오히려 3심 이전에 대통령 탄핵시킬 거다. 더 이렇게 표독스럽게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 부분은 좀 우려가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아까 우리 장해찬 최고위원 그 분석하신 대로 이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 결과는 더불어민주당이나 야권에서 탄핵을 밀어붙이기 어려운 선거 결과가 나온 거다. 이런 평가를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야권에서 이른바 탄핵, 만약에 탄핵을 추진할 의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뭔가 좀 속도 조절을 하거나 그럴 가능성은 좀 있을까요? 저는 그래야만 한다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이번 선거 결과를 통해서 적어도 여야 보수와 진보의 이 본질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 보여줬기 때문에 야당도 무차별적인 특권 발의나 탄핵 시도에 숨을 골라야 된다. 이제 그게 민심이 아니다라는 걸 깨달아야 한다고 보는데 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야당에는 11월에 사법 리스크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네. 본인들의 어떤 사법 리스크나 이재명 대표 유죄 선고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억지 탄핵이나 억지 특검을 계속 밀어붙이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드는 게 좀 사실입니다. 네. 예. 자, 이 최근 정치권을 아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이슈가 그 명태균 씨의 폭로지 않습니까? 네. 그 계속해서 뭐 주요 정치인들이나 또 최근에는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가 주고받은 카톡 대화를 명태균 씨가 이렇게 공개하면서 이제 정치적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우선 이 명태균 씨의 폭로와 이로 인한 정치적 혼란에 대해서 장 최고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만한 사회적 관심을 쏟을 만한 주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본질이 중요한데요. 처음에 뭐 뉴스토마토 등의 매체에서 해당 의혹들이 나왔을 때는 공천 개입이다라면서 의혹을 제기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사적인 대화나 정치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정도의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지만 공천 개입이나 공적 권한이 개입됐다라는 근거는 전혀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다 지나간 일에 대한 어떤 신변 잡기적 가십보다는 본질적인 부분, 그래서 공천 개입이 있었느냐, 일관되게 그 관련된 모두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고 공적 권한이 개입되거나 남용된 흔적도 현재로서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치적인 가십보다는 이 본질에 집중해서 이 사안은 이 공천 개입이나 이런 공적 권한 남용으로 이어지지 않았구나라면서 적당히 선을 긋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대화 하나, 누구와의 만남 하나, 말 한마디에 이 모든 언론이나 정치권이 가십을 따라가듯 우르르 몰려가는 게 별로 건강한 현상은 아닌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장채고 말씀하신 대로 그 여권의 주요 정치 지도자들 이를테면은 홍준표 시장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 오세훈 시장 고소 준비는 했지만 고소할 그 생각은 당장 없는 것 같이 또 발언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아예 그 대응을 하지 않는 것도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신가요? 왜냐하면 무의미한 어떤 가십들이 계속 발생하는 게 국민들이 정치를 바라보는데 결코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고요. 네. 저는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 국감에서 보여줬던 단호한 선을 긋는 태도 정도가 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계속 키워봤자 뭐가 실체가 나오고 본질이 나온다기보다는 그냥 그때 무슨 대화를 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다라는 가십들만 계속 쏟아지고 있잖아요. 만약 이게 공천 개입이나 공적 권한의 남용 등 정치권에서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어떤 본질적인 것과 연결된 의혹이라면 계속 파헤치고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데 의의가 있겠지만 지금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고 네. 명태균 씨 본인뿐만 아니라 그 관계자들 전부 다 심지어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좀 적대적인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조차도 공천 개입이라고 볼 수는 없다. 뭔가 공적인 권한이 남용된 건 아니다라고 선을 긋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줄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그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의 대화 녹취록, 그 명태균 씨가 공개한 그 녹취록에 나오는 그 오빠라는 단어 때문에 이 오빠가 누구를 지칭하는 거냐 가지고 명태균 씨가 자꾸 말을 바꾸고 있고 그리고 이 문제 관련해서 장해찬 최고위원도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을 오빠라고 호칭한 것은 들은 적이 없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준석 대표는 오빠라고 들은 적이 있다 또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근데 그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도 이 명태균 씨 건과 관련해서는 이래저래 본인이 곤혹스러운 입장에도 처했다가 또 공세를 취하기도 했다가 막 바뀌는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앞서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이 카톡 캡처본이 공개가 돼서 많은 관심을 끌었으나 거기에 어떤 본질적인 내용,
정치권에서 정말 묵직하게 의혹을 제기할 내용은 전혀 없잖아요. 그 카톡을 보고 뭔가 어떤 권력이 개입되거나 공적 권한이 남용되거나 뭐 공천에 뭐 영향을 끼쳤거나 이런 내용들은 전혀 없어요. 네. 사실은 사적 대화로 인한 가십성 관심만 일으킬 뿐이라서 그 오빠라고 지칭된 상대가 누구냐 이것보다도 그게 누구든 이 대화 자체가 공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안이냐를 따져봐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거든요. 네. 그렇다면 우리가 좀 구분해서 야 이거는 정말 우리 사회의 공공성을 위해서 관심을 가질 영역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어떤 해프닝에 불과한 부분인지를 좀 구분해서 보는 시각 또 구분해서 발언하는 지혜가 정치인과 언론들에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국회가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데요. 네. 그런데 그 대통령실을 국정감사하는 그 상임위가 운영위원회 아닙니까? 네. 그래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증인 채택을 했는데 여기 보면 김건희 여사, 명태균 씨 또 지금 오빠로 그 논란이 됐던 그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까지 증인 채택에 포함이 된 것 같거든요. 네. 이런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여야의 증인 채택이라는 것은 합의를 통해서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네. 민주당이 비단 운영위뿐만 아니라 모든 상임위에서 일방적인 증인 채택을 이어가고 있어서 이렇게 되면 오히려 채택된 증인들이 국감에 물론 출석해야 되고 동행 명령도 있습니다만 이거는 너무 일방적인 거 아니냐라고 말할 명분을 오히려 주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대통령 망신주기나 대통령 공격에 집착하려다 진짜 국감에서 꼭 다뤄야 할 의제들을 놓치는 우를 민주당이 범하고 있는 것 같고요. 반면 국민의힘이 신청하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다소 불편한 증인들에 대해서는 하나도 받아주지 않고 전부 다 그냥 퇴짜를 놓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일방적인 국감 증인 채택은 참 보기 힘든 것 같은데요. 저는 네. 민주당의 이러한 독주, 의회의 폭주가 계속되는 한 국민들이 그러라고 의석수 만들어준 건 아닌데 점차 부정적인 국민 여론이 계속해서 민주당을 향해 쌓이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장해찬 최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국민의힘에서 35명의 증인을 신청했는데 이게 다 빠졌어요. 근데 이 35명 중에 보면 이재명 대표도 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민주당 측에서는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지금 정부가 윤석열 정부 아니냐. 그런데 국민의힘의 증인 명단을 보면 전부 문재인 정부 관계자들이다. 지금 우리가 문재인 정부 국정감사 하려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적절치 않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반대한다. 이렇게 설명하던데요. 근데 그렇게 고지고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네. 과거 이제 민주당 정권 때, 문재인 정부 때도 그렇고요. 국정감사 때 보면 항상 여당이 국감을 방어하는 입장이라도 그 안에서 또 야당이나 지난 정부를 공격하고 비판하는 증인들을 채택해서 공방이 오가던 게 자연스러운 모습이거든요. 네. 물론 지금이 윤석열 정부이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이 설명하고 민주당에게 비판도 받고 할 부분이 있겠지만 본인들에게 불리한 그리고 현재 정치 상황과 무관하지 않잖아요. 예를 들면 문다혜 씨 이슈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 가족들과 관련된 문제도 지금 2024년도의 정치와 연관이 되어 있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네. 이런 증인들을 일방적으로 거부하면서 수용하기 힘든 대통령의 직계 가족과 관련된 증인들만 무더기로 채택했다는 건 국감을 진행할 의사가 있다기보다는 그냥 강성 팬덤, 소위 개딸이라고 불리는 분들에게 보여주기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정부를 몰아붙이고 있다, 과시하는 용도밖에 안 되는 거 아닌가. 민주당도 국감에서 진짜 증인들이 나와서 질의하길 원한다면 여야 합의라는 기본적인 원칙을 조금 지킬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한동훈 대표 보고 성과는 없이 말만 앞선다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민주당의 이 같은 행태도 실제 국감을 통해서 성과를 내기보다는 그냥 보여주기만 하겠다라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 정치권에 필요한 건 강한 말이나 센 말이 아니라 실제 성과다라는 말씀을 여야에게 공동으로 좀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마지막 주제.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는 공인이 아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라인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대통령실 인적 쇄신을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권성동 의원이
김건희 라인이 문제가 아니라 도곡동 팀이 문제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한동훈 대표 측에 한동훈 라인을 문제로 오히려 제기했어요. 조금 전에 말씀하시면서 장해찬 최고도 한 핵관이라는 용어를 쓰셨는데 이 두 공방에 대해서는 장해찬 최고는 어떤 생각이신지요? 일단 제가 소위 말하는 한남동 라인이라고 거론된 분들을 다 아는 사이인데요. 네. 그분들 대부분 경선 초기부터 뭐 정권 교체를 위해 기여했던 분들이고 그중에 일부는 김건희 여사 연락처도 없어서 평생 김건희 여사와 전화나 문자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도 그 라인이라는 인물에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이나 근거가 아닌 것을 무분별하게 공격하는 것은 청담동 술자리 회의와 비슷한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야당도 아니고 어떻게 여당에서 이런 청담동 술자리 같은 가짜뉴스로 서로를 공격하는지 이해하기가 조금 힘들고요. 네. 정치권에서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죠. 한동훈 대표에게 조언을 하는 원로 그룹들, 사실은 과거 진보나 민주당 성향의 원로 그룹들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혹들이 많이 있는데 네. 비서관 행정관들은 공식적인 지위를 가진 공무원들이라서 비선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당직이나 뭐 국민의힘 관계자가 아닌 사람들이 한동훈 대표에게 뭐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세워라, 싸워라, 뭐 김건희 여사를 공격해야 된다 이런 조언을 한다면 그게 사실은 공식 직함이 없기 때문에 비선이 되는 것이고 문제가 되는 것이라서 네. 지금 국민들이 피로감을 느끼는 당정 갈등을 한동훈 대표 측에서 계속해서 유발하고 있고 오히려 이번 재보궐 과정에서 용산 대통령실은 선거를 위해서 최대한 대응을 줄이고 참는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근데 지금 같은 국면이라면 국민들이 한동훈 대표 주변에서 조언하는 사람들이 더 문제가 아닌가, 그 사람들이 진짜 보수가 맞기는 한가, 이런 질문을, 이런 의구심을 앞으로 더 많이 갖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뭐 여의도에서는 그 이른바 그 한동훈 대표 측에서 거론한 그 김건희 여사 라인의 이름 리스트들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근데 대체로 그렇더라고요. 말씀하신 대로 네. 뭐 행정관들이 다수고 뭐 비서관도 네. 한둘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네. 반면에 아까 그 도곡동 팀이라고 이제 보통 불리던데 한동훈 대표 주변에서 뭐 이런저런 조언하는 사람들이 좀 어떤 사람들입니까? 뭐 이런까지는 얘기를 안 해도 짧게. 뭐 거론되는 것은 언론인이나 뭐 국정원 검찰 출신의 원로들이 많이 이야기되는 것 같고요. 아하.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방송이나 언론을 통해서 낯이 익은 유명인들도 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런데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그분들 다수가 소위 말하는 진보 좌파나 알겠습니다. 뭐 민주당과 가까운 분들이 좀 더 훨씬 많은 것 아니냐 이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정치권에서 떠도는 이야기로는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었습니다.